김동이랑 네. 작가님이랑 닮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학생들은 더 많이 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는 채식 흡혈귀 딩동을 읽고 무릎을 찼답니다. 예전에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 정말 저 진짜 무서워가지고 목을 감싸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라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채식 흡혈귀로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요새는 뭐 드라큘라보다 좀비가 더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 맞습니다. 싶기도 네. 하고,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뭐 뱀파이어, 드라큘라 이런 게 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뭐 영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소설이 나오든지 아무튼 끊임없이 나오는 소재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왜 그 채식 흡혈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결책도 그 그림 안에 이미 있었어요. 걔네들이 토마토 수박에 빨대를 꽂고 즙을 빨아먹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로 가야 되는구나. 얘네들이 피 대신 붉은색 야채나 과일에 즙을 먹는 걸로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를 이제 그거는 정해졌는데 순간 그 중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을 그럼 어떻게 채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넣었던 그런 것들이 가족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예. 가족이라고 취향이 다 똑같거나 뭐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폭력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막내 아이가 송곳니가 없이 태어나는 바람에 가족들이 되게 당황하고 얘가 혈액원에 가면 기절하고 자기는 뭐 꽃에서 꿀을 빨아먹고 이러면 이제 오빠들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 저런 걸 먹어? 저거 먹으면 죽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좋은데 저 사람은 이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걸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나와 다른 남을 내가 포용하고 이해하는 뭐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송곳니가 안 난 애가 이 집안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송곳니가 이렇게 꼭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는 이 집안만의 특징이지 다른 집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포용할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채식을 하면서 그거가 이제 발전을 해서 결국은 가게를 차려요. 주스 가게를, 붉은 주스 가게. 그리고 이 꼬마가 나중에 커서는 자기가 독립해서 붉은 디저트 가게를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확장을 했던 건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게 내가 못한다고 그거에서 주저앉고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발전시켜서 그게 자기 사업이 되고 자기 전문 분야가 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중간에 이제 드라큘라가 나와가지고 드라큘라 백작이 손님으로 와서 야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냐, 이거 먹고 기운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피 대신 이거 야채즙 채소즙만 먹고 과일즙만 먹고 기운이 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의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꼬마가 하마를 봐라, 코끼리를 봐라, 걔네들 풀만 먹어도 얼마나 기운이 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편견에 당당하게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만의 그 뭐라 그럴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남과 다른 어떤 차이점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특장점을 잘 활용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채식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근데 꼬마들한테는 채식해라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갖고 학생들 만나러 많이 학교에 가는데, 거기 가서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채식주의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아직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근데 채식을 좀 더 많이 하고 육식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전에는 일주일에 뭐 4번 먹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2번만 먹을까? 아니면 일주일에 1번만 먹을까? 그 정도만 해도 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은 변화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 소나 돼지나 양 애들이 실은 그 기르면서 얘네들이 너무 많은 곡물을 먹어 치우고, 그리고 그 소나 돼지 이런 양 애들이 그 방구를 끼는 게 실은 공기 오염에 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매연만 생각하지만 걔네들도 실은 굉장히 나쁜 것들을 많이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고기를 좀 줄여서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길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우리 힘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뭐 길이기도 하니까 고기는 이제 조금 줄여서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야채 많이 먹자. 예,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두부를 먹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의 중요성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정하고 배려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국제 안데르센상을 주관하는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 IBBY와 IBBY의 한국위원회 KBBY의 회장님을 맡으셔서 한국 작가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어요. 그러면 IBBY랑 KBBY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회장했던 거는 2017년, 2018년 그때 2년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JBBY, 뭐 중국 같은 경우 CBBY, 뭐 미국은 USBBY, 이렇게 다 나라마다 지금 거의 80개국의 그 IBBY 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유엔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그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지부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회장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는 나라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한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이거 오래 못한다고 다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KBBI 회장 했을 때 2년 하면서 그동안 저 전에 회장이셨던 그 선배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제가 이제 그때서 저도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회비만 내고 뭐 잘 해주시겠지 막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IBBY에서 국제 안데르센상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상을 주세요. 그래서 글작가 한 분하고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 이렇게 상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각 나라에서 후보를 보내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글작가 한 분은 후보를 보내는데, 이름만 써서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후보를 보내려면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작가, 이 작가, 이 작가, 이렇게 여러 작가.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분은 또 따로 해야 되고, 글작가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달 그 작가 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가 연구회에서 매달 세미나를 해요. 작은 세미나. 그래서 그 연구 실적이 이제 쭉 쌓이면 그 중에서 이제 2분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작가 한 분, 그 작가 한 분 뽑아서, 그러면 그분에 대한 리서치를 다 해요. 네, 리서치를 다 해서 거의 소논문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분을 추천하는지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다 써서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또 이분의 작품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 인터뷰한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또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의 책 몇 권과 함께 거기다 보내면 그 등록비가 있어요. 후보 등록비. 그래서 그 2분의 후보 등록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지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원 항목이 없어요. 뭐 어디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후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를 왜냐면 등록한다고 꼭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엄청 어려워요. 예, 그래서 KBB에서 하는 활동 중에 또 그렇게 추천을 국제적인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게 추천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린드그렌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알마상이라고 하는데, 그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이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상을 작년에 백희나 작가가 받았거든요. 시상식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올해에 스웨덴 대사관에 가서 이제 줌으로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린드그렌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다른 상들은 상금은 없고 명예만 있지만 이 린드그렌 상은 스웨덴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상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린드그렌 상에도 저희가 계속 후보를 보내고 있거든요. KBBI에서. 근데 그거를 작가가 스스로 자기를 후보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실은 KBBI에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성과가 어쨌든 백희나 작가로 성과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기뻤죠. 왜냐면 계속 추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국제적인 큰 상을 받는 건 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백희나 작가가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이제 힘이 됐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작가가 상을 받구나, 막 이게 이제 저희도 자부심이 생기고, 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국내 활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제 교류 활동이 더 중요한 그런 단체라서, 한국 작가들을 어쨌든 세계에 자꾸 알려야 또 그 나라에서도, 아, 우리 한국 책 좋구나, 이런 책 번역해서 우리 어린애에게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K-무비, 뭐 K-팝, 뭐, 예, K 뭐 푸드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아, 그 다음은 K-픽처북이야, 뭐, K 어린이책이야, 막, 이거 저희가 이제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또 한글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글학교에도 한국 어린이책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접하고 아동 문학가를 흠모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의 여류 작가로서 아동 문학 작가를 꿈꾸는 주부들에게 첫 발을 어떻게 띄면 좋을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실은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책 읽어주다가, 아, 어린 책이 되게 재밌네, 어린 책이 되게 매력있네 라고 생각하고 작가 되신 분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뭐 시나 소설은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시와 소설에 막 굉장히 탐닉하고, 막 대학 다니면서 막 그 시와 소설 막 습작 많이 하고 등단하시고, 이제 이런 케이스라면 동화는 좀 뒤늦게 등단하신 분이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 읽고 동화책 읽고 한동안 안 읽다가 애 키우면서 읽어보니까, 와, 이거 그림책 너무 재밌네, 동화책이 이렇게 감동적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관심 가지셔서 그쪽에 공부하시고 등단하신 분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등단 그 연령을 아마 평균을 내보면 동화 부분이 아마 제일 연령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40대에 뭐 등단하시는 분도 많고, 다른 분야는 그런 이렇게 등단 연령이 좀 다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은 다음에 동화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실은 너무 젊었을 때는 동화 잘 쓰기 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동화 쪽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글쓰기 하시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쓰는 거는 또 내가 즐기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는 것도 전투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쓰는 것도, 예, 굉장히 이제 내가 뭐 하루에 몇 장은 꼭 쓰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뭐 몇 장은 꼭 쓰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동화 쓰기, 뭐 동시 쓰기,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그런 소규모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30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문화센터에도 뭐 그런 수업하는 데가 많고, 뭐 디지털 대학에도 있고, 뭐 또 개인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또 그런 데 가서 이제 좀 뭐 몇 달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기본적인 그거를 이렇게 좀, 아, 이런 틀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를 이제 좀 빨리 캐치가 되지. 안 그러면 혼자 그걸 캐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수업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새는 또 유튜브에서 또 이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써보고, 또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같이 합평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하면서 작은 공모전 같은 데도 계속 내보시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실은 주부들이 쉽지 않아요. 특히 애들이 어릴 때는 하루가 진짜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책을 읽고 언제 글을 쓰겠어요. 그래서 실은 그러려면 좀 약간 독한 마음 좀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이성자 선생님이 큰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정리하셨지만,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그분 광주에 사시는데 서울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한 번인가 두 번. 그러면서 작품을 쓰시면서 작품을 또 계속 발표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그또 집안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신다는 거. 아, 그 살림은 살림대로 하시면 물론 시어머니가 살림 많이 도와주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왜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거 사회에서 그 직장 있으시면서 대학원 다니시면서 그래서 박사학위 따시면서 그러면서 작품대로 저는 도대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작품을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 작품을 쓰시고 그때부터 아침밥을 하고 이러면서 준비해서 나가신대.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실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고 특히 가정주부라면 본인이 커버해야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 내팽개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을 타이트하게 쪼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페 앉아서 수다 떠는 대신에 나는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되는 시간에 그거를 빨리 끝내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또 시간을 조금 또 째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은 본인이 진짜 좀 약간 독한 마음 먹으시지 않으면 책 읽고 글 쓰는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진짜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든 압축해서 허튼 시간 안 쓰고 굉장히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앞으로 어떤 소재의 작품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동화 작가로서 33년 이제 작가 활동을 하셨지만 또 앞으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무슨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항상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 그거에 따라서 사는 그런 스타일은 또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제 관심사가 또 계속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원주에 있는 석탑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석탑이 일본까지 갔다가 뭐 한국으로 다시 왔다가 막 또 전쟁 때 부셔졌다가 뭐 지금 또 수리를 했다가 해서 이제 다시 원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석탑 이야기를 쓰면서 그 고려시대 때 불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고려 때 석탑이라서. 그래서 이런 문화재들 이야기도 할 게 굉장히 많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하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옛이야기 공부 모임이 있어서 지금 10년째 옛이야기 공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옛이야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옛이야기가 예전에는 무조건 다 구연이었잖아요. 글로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말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 구연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스토리텔러 협회에도 제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해마다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를 이제 하는데도 제가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 문화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서 제가 무슨 큰 대작을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어린이들 즐거운 책을 계속 쓸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앞으로는 이야기를 말로 해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많이 확산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실은 뭐 여러 가지 문명적인 혜택은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가난해져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친구들도 너무 많고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가 너무 요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저도 그렇거든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면 카톡으로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눈을 쳐다보고 나한테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없다 보니까 서로 점점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확보하면 이런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활동도 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